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요즘 증시는요, 웬만한 롤러코스터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스릴과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형 악재가 나와서 증시가 계속 하락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릴 텐데, 또 어떤 날은 부러울 것 없이 또 상승하는 날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증시가 그냥 너무 그냥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이렇게 공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발을 담그고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왜 대한민국 주식 사주는 줄 알아요? 그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미쓰리는 여러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대한민국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달러 약세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방송을 다시 복귀하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좀 2021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2021년도 경제 화두는 인플레,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달러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뉴욕 증시 같은 거 보시면 10년째 국채가 들썩들썩 한다는 둥, 인플레 어쩌고 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얘기한다고 하죠. 아직까지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좀 빨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앞서 방송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일 앞으로 나와서 달러 약세 용인하지 않겠다, 암호화폐 이거 좀 제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지금 코로나19 잡느라고 정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견제해야 되고,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느냐? 중국은 자국의 화폐 가치인 위안화를 세계화 만들고 싶어 하고,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거는 그냥 무역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권 전쟁이고, 이 패권 전쟁은 이렇게 이제 화폐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는요, 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영향력이라기보다 달러가 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좀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돈을 지금 뿜뿜뿜뿜 뿜어내고 있고요.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찍어내고 하면 50년 만기 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진행 상황은, 그 모든 과정은 그렇게 돈을 찍어낼 때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1월 28일 목요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주례장창 팔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 물량을 열심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하고 있냐면요, 가운데서 박쥐노릇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2021년도 화두가 인플레, 최근 들어 달러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겨우 2021년 한 해 동안 딱
1개월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월이 남았잖아요. 물론 뭐 인플레라든가 아니면 달러 이런 이슈가 또 이어갈 수 있겠지만 시장은 또 다른 이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도 발빠르게 좀 빠르게 그 이슈들을 빨리 지금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월 2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뭐 급락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와서 제가 지금 5일인가 6일 만에 방송을 올리잖아요. 제가 방송은 녹음하지 않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를 계속 점검해 보면 뭐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중의 진행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가 막 장중에 400포인트씩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도 장중에 막 1%씩 하락하는, 즉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장중에 1%씩 하락하는 큰 변동성을 미국 증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증시만 지랄 연명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랄 연명하고 있어요. 1월 27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예, 미쓰리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죠. 급락했다, 급등했다, 붕괴했다, 뭐 이런 표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633포인트 하락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2%예요. 우리 예전에 막 다우지수가 막 1000포인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잖아요. 나스닥도 2.6%, S&P 500도 2.57% 하락했습니다. 자, 왜 1월 17일 뉴욕 증시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라서 자, 뭐하다 간다고요? 예, 쉬다 간다. 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국의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너무나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정말 논한 종목들,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받은 종목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넷플릭스 같은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 아니죠.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에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도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살짝 여러분들께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날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과 여러 요인이 어울려져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자, 실적 부분을 보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작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순손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주가가 4% 하락했어요. 또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씩이나 급감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하물며 전문가들이 이 기업은 좀 실적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예상했던 AMD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즉, 지난주에는 넷플릭스 때문에 그냥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게 넷플릭스 같은 종목도 있지만 피해받은 종목도 있고 그 피해 규모가 남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남다르다는 거죠. 예,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종목들조차도 투심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이날 그래서 같은 기술주로 묶여서 좀 실적 괜찮겠지 라고 기대되는 종목들 뭐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테슬라도 이날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날 1월 27일 날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급락했어? 실적에 대한 거 미쓰리가 그러더라고. 넷플릭스 같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실적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광풍 때문이다. 자, 어떤 광풍이냐? 공매도 업체 타깃이었던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주식을 열심히 팔아 제꼈던 그 종목들을 개인들이 그냥 왕창 사들이는 바람에 그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서 헤지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그 헤지 펀드들이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다른 종목의 주식들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팔아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나 경제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말장난입니다. 뭐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그죠? 뭐 이날 재수없게 그 헤지 펀드들이 그냥 막 주식을 팔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좀 제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러분 뭐 헤지펀드고 나발이고 주식 팝니까? 안 팔잖아요.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작년도에 12월 달에 그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물론 뭐 대주주 규제를 그러니까 대주주 조건을 완화하면서 내가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을 팔아 제껴야지. 그래서 파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2년 연장됐죠.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정말 그 회사의 가치가 있다면 연병할 세금이 무섭습니까? 내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더 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 막상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를 달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승했다면은 이런 얘기 하겠죠. 뭐 헤지펀드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든가 아니면 뭐 상승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신을 왕창 사들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다 이제 백신 맞고 다 집단 면역 생겨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양책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이유를 달기 위해서 뭐 헤지펀드니 뭐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3, 6, 9, 12가 내만의 날입니다. 미국은요,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평소 때는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 관심도 없어요. 근데 좀 묘하게 좀 뭐 금요일 날 좀 이렇게 뭐 빠지고 뭐 이랬다. 그랬을 때 토요일 아침에 가만히 있어봐. 미국 증시가 왜 빠졌어? 보면은 옵션 만기일이래요. 그놈의 옵션 만기일은 그냥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끝냈습니다. 이날 주식이요. 이날 뉴욕 증시가 정말
이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를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겁나게 그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그 주식이 올라서 헤지펀드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손실봤네 안 되겠다 다른 종목을 팔아서 만회하겠다 이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펀드가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저도 그때 증권사 직원이었거든요. 제가 증권사 직원이었을 때 고객들에게 적립식 펀드를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여러분 미국은요 대부분 간접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너무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주식해서 돈도 못 벌고요 맨날 개인들과 기관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인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을 맡기시면 그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매월 적립식 그냥 적금 들듯이 돈을 입금시키시면 그들이 알아가지고 주식을 사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빠져도요.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그렇게 성장했고요. 미국은 그렇게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을 믿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안 하고 간접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적립식 펀드를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물론 뭐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에서 막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투자자처럼 막 이렇게 막 바뀌었을까요? 증시 과열을 판단하는 이 버핏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버핏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결집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를 겁나게 사가지고 헤지펀드를 연매겼다. 우리나라에는 동학개미 운동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동학개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개풀 뜯어먹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우리 한번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99년도에 코스닥 정말 광풍이 불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옷으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하나, 둘, 셋. 새로운 기술이죠. 여러분 요즘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뭐 들어보기는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인가요? 그때 막 차화정 할 때 자동차, 화학, 정유 막 했을 때 가장 이슈됐던 종목이 뭐였냐면 OCI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OCI가 한 60만 원대였고요. 그때 증권사에서 OCI 적정 가격을 100만 원에 제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OCI가 막 그냥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나요? 그때마다요. 예. 유행하는 그 투자 방법이 있고 유행하는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유행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에 글쎄요. 요즘에 유행하는 종목이 뭘까요?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셀트리온 네. 이렇듯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치 않는 건 동학개미 투자 성향을 고려한 전략을 뭐 세울 필요가 있다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냥 돈의 힘이에요. 예, 돈의 힘이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뭐 단톡방 이런데 전문가들이 막 저도요. 이 문자 메시지로 정말 하루에 한 10개 이상 되는 문자를 받습니다. 어떤 방으로 오십시오. 뭐 이런 문자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 경험상
예. 저도 한때 예, 이런 바닥에서 놀았던 사람이잖아요. 제 경험상 이게 뭐 동학개미 운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다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저는 요즘이 아니라 저는 약간 어떤 성향이냐 하면 뭐 어떤 종목을 샀는데 뭐 그 종목이 뭐 이번 상승에 2배가 났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잘 되셨네요. 근데 솔직히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리는 그러니까 유행 종목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제 길을 가요. 듣도 보다 못한 종목 그냥 사서 그냥 예, 수익률 딱 정하면 그냥 팔고. 요즘 삼성전자가 확 뜨거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쓰리 삼성전자 지금도 안 사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살 거라고요. 셀트리온 안 삽니다. 왜? 너무 유행했잖아요. 예. 제 표현상 너무 손 탔잖아요. 우리 왜 강아지들 왜 태어나면 이렇게 막 자꾸 사람들이 막 만지고 그러면 야야야 이렇게 자꾸 만지지만 손 타면 죽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막 손 타고 막 유행한 종목, 새로운 기술, 뭐 OCI, 뭐 그렇게 막 손 타고 유행했던 종목이 롱런 하나요?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쩌면 그분들이 주식을 하게 된 계기가 야야야 너 야 셀트리온 야 삼성전자 막 그래? 사야 되나? 이래서 이렇게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미쓰리, 나 주식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어떤 주식 살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혼내줄 것 같아요. 예. 종목을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보시고 매매 원칙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종목 사세요. 지금 종목 사셔서요. 거기다 입금하시면 그냥 세력들한테 헌혈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왜 제가 자주 가는 호프집 사장님이 난생 처음으로 주식을 하겠다고 하셨다. 근데 뭐 어떤 종목을 하셨는데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그분이 제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라 생각을 하는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근데 맨 처음에 그분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딱 주식을 1,000만 원어치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보시냐면 저기요 혹시 다른 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이렇게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이렇게 다른 증권사에도 이렇게 계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기 사장님 뭐 키움증권에다가 계좌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키움증권에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른 미래에셋 증권도 있는데 이렇게 좀 거기 이렇게 여러 개 증권사에 이렇게 조금씩 좀 주식을 더 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대세 상승이라면서요. 그러시길래 제가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1,000만 원어치만 주식 살래요라고 하셨던 분이 제가 감히 뭐 얼마치 사셨어요 이렇게 오지랖 떨기 쉽지 않아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미 그분은 1,000만 원의 그 약속한 금액을 넘어서 여러 증권사에 주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꽤 사신 겁니다. 그리고 뭘 믿고 사셨어요? 본인의 매매 원칙을 믿고 사신 게 아니고 시장을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저는 요즘에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솔직히 감사한 게요. 돈다방 미쓰리가 호재보다는 악재를 중심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최근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에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좀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들은 미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가시나 기분 좋게 올라요 더 갈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세요라고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미쓰리가 지금 시장을 뭐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 그런 관점을 떠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악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뒷목 잡지 마시라고요. 피 거꾸로 솟지 마시라고요. 뒷목 잡고 피 거꾸로 솟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지키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인플레 이야기, 달러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나 여기 있어 바이든 하면은 전쟁 관련주들이 뭐 움직일 거라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정말 점쟁이 빤스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 미쓰리는 이 사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왜? 저는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FOMC 의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쓰리가 작년 11월 달에 인플레이션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자, 물가 지표가 향후 몇 달 후 약간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상승 흐름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제롬 파월 이 사람 똥멍청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혹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출렁거리고 뭐 어떤 이런 거 할까봐 그거 잠재우려고 좀 이따위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가 지표가 향후 몇 달 후 살짝 오를 수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뭔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 이런 거 좀 잠재우려고 하나 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상승 흐름이 일시적일 거래요. 그러면 경제는 정지하거나 후퇴하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멈춘다. 그러면 경제는 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좋다. 그리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가만 있어봐. 인플레이션이 또 약세네. 이 물가가 또 떨어지네. 이거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여러분 경제나 주식 같은 거에서 제가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말장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장난을 정말 곱씹고 잘 씹어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매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그 정인 사건 때문에 근데 저는 매주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케이블로 결제를 해가지고요 한 10번도 넘게 봅니다.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정인이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막 펑펑 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또 봐서 한번 그 양부모란 사람의 입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거죠.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똥멍청일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멈춰. 그럼 경제가 아이고 물가가 하락하네. 이거 뭐야?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뭐 여전히 좀 이렇게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미국 국민들이 예방주사 맞고 백신 맞고 이러고 이제 뭔가 이제 부양책 쓰고 경기 회복을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 물가가 하락한다, 이거는요 더블 딥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중앙은행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날 2021년 처음으로 진행된 FOMC에서 금리 동결했고 채권 매입 규모를 유지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약간 뭐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망했다 뭐가 의미가 없는 게요. 어떻게 해요? 뭐 돈 더 풀어요? 부양책이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유지하되 여차하면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뭐 금리 동결하고 채권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단지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을 좀 자제시키고자 이런 멘트를 썼는데 이거 굉장히 정말 똥멍청이 같은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저기 미스리님 베이징에서 환자가 이거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베이징에서 작년 말부터 서북부 순위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1월 15일부터 남부 다신구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춘절을 앞두고 베이징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무려 3월 15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되고, 베이징에 도착한 사람들은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외출이랑 업무는 가능하지만 단체 활동이나 모임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베이징에서 만약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거 되게 골치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국은 지금 이렇게 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베이징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보스 포럼 여러분 연초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식적인, 그러니까 매해 1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 25일부터 5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아니 뭐 다보스가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번에는요. 그냥 5월 달로 연기됐지만 뭔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사전 행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5일 동안 다보스 포럼 사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온라인으로 기자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각국은 고유한 문화와 사회 체제가 있고 누구도 다른 나라의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 중국은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죠. 그리고 일본은 조 바이든과 긴급으로 또 뭔가 이렇게 미팅을 막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위치상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7일 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올해 뭐 달러가 이슈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달러가 이슈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냥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중국이 막 성장하고 있고 태양에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고 그냥 중국은 그래 니네 미국은 서양에서 1등 먹고 나는 동양에서 1등 먹을게 했는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마스크 쓰자, 뭐 백신 확보하고 지금 코로나19를 먼저 잡아야지 뭔가 다음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시진핑 수석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맞고 어느 순간 시간이 막 흘러서 코로나19를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 할 때가 오면
또 다른 판이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판까지 그림을 그려 가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내가 시황이라는 게 주식이 올라갈 거야, 주식이 내려갈 거야,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쥐 오줌만 하는 곳인데 외국인들이 막 장난칠 수 있고 달러에 대해서 영향받을 수 있고 세력들이 장난질 하는데 증시가 크게 올라가고 그럴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몸 남추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 세력들이 지랄 연병하고 있고 나는 그냥 한낱 개인이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에서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이슈들, 미스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이슈들을 또 여러분들께 가장 발빠르게,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가장 감성적으로 경제 이슈를 전해드릴 수 있는 미스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목요일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